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정법상 아파트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하면 재테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흑석 구구역이 관리처분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원님들이 저에게 직접 오시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는 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 상가의 102동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 리치 중개법인 대표 나선성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 우리 조합원님들은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텐데, 자, 이게 쪽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양 대상자를 종전 토지 또는 그 주문의 명세, 즉 평가 금액이죠. 그리고 분담금의 추가 추산액 통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합원 번호가 나와 있고요, 성명이 나와 있고 생년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유자의 지번, 이죠? 소유자의 지번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 땅의 면적이 얼마고 건물 면적이 얼마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 전에는 의미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다 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분이 받게 된 재산은 3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재산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그 종전 집 상태의 그 자산하고 새로 부셔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수익, 즉 조합원한테도 분양하고 일반 분양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율을 곱하니까 118%, 118.93%, 즉 거의 119%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옛날 내 재산이 100으로 봤을 때 19% 정도가 더 증가됐다라고 봅니다. 즉 재개발을 통해서 19% 정도의 더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3억 4천이지만 이 재개발을 통해서 내 재산이 얼마가 됐다? 4억 재산이 4억 약 600만 원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흔히 이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25평 있죠? 이제 24평 나왔는데, 25평, 그 다음에 34평, 그 다음에 40평인데, 여기는, 흑석 구구역은 41평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 조합원한테 받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신청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이 몇 평명 몇 개가 나가고, 그러면 그 위에 전체 분량에서 일반 분양 몇 개가 남아있죠. 그걸 다 정해가지고 금액 대비를 계산해보면 전체 분양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구구역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조합원에게 주는 25평 분양 가격은 대충 5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34평, 자, 부모님들 빼고 통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7억 4천이라고 볼게요. 7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41평형은 8억 4천입니다. 자, 8억 4천이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기 간단하기 위해서 4억 600이지만 4억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평을 신청하려면 자기 재산이 4억인데 5억 4천이니까 얼마를 더 내야 되죠? 1억 4천을 더 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정 분담금이죠. 이거는 나중에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할 수 있는데 대충 이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4평 같은 경우는 2억 4천이니까 3억 4천을 더 내야 되겠죠. 7억 4천이니까. 그 다음에 40평대를 신청하려면 8억 4천인데 이런 경우는 4억 4천을 더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신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정법에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금에서 가장 가까운 게 실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25평을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25평과 34평은 많이 신청을 많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수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짓기 때문에 조합원이 원하면 대부분 이걸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줍니다. 34평. 그런데 40평 때는 우리 구구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6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에 비해서 40평 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거를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만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 즉 이 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자른다. 그래서 이 40평 때 신청한 사람 중에서 권리가액이 큰 사람들은 순서를 잘라서 이 물량 69개만 채우겠죠. 그러면 일반 분양은 거의 없겠죠. 조합원한테 다 돌아가고 나머지 25평하고 34평 중에서 조합원이 신청하고 남은 물량 중에서 그 일부가 뭘로 간다? 일반 분양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조합원님은 25평, 34평, 40평 때 있지만 실질적으로 40평은 신청이 힘들고 25평과 34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분양 신청 통지서를 보게 되면 1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1순위는 34평을 신청하고 2순위 25평을 신청하고 뭐 34평은 뭐 그냥 3순위는 41평 또는 상가 신청해 볼 수는 있겠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신청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보완책.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던져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그 통지서 나올 때 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집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민주거환경법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데 자 우리 도정법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76조에 보면은 아파트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자 1호부터 5호까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6호입니다. 자 도정법상 아파트 분양 원칙은 뭐다? 1조합원 특히 1조합원보다 1필지를 말해요. 1필지에다가 1필지 1아파트 이게 원칙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합원 1명에게 한 채 아파트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개를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예외는 원칙은 그렇다. 그 다음에 예외는 여러 개를 줄 수 있다. 네, 이거는 뒤에서 볼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원칙은 한 주택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6호에 보면 자,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이 구구역이라는 지역에 땅이 3개가 있어요. 집이 3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에서 아파트 3개를 주는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이 전체를 아파트 하나를 줄 건지 2개를 줄 건지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필지를 갖고 있더라도 합쳐서 하나를 준다. 또는 자, 그러면 이 필지 하나의 조합원이 여러 사람이 공유로 A, B, C 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한테 단체 주고 B한테 단체 주고 C한테 단체를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하나만.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A, B, C 중에서 한 사람을 세 사람에게 한 채만 주는 거예요. 각각 주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도정법의 기본적인 아파트 배정 원칙은 뭐다? 1아파트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호는 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조합원이 있다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만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외가 원칙이 그렇고 자 예외가 여러 개 주는 거예요. 다수를 주는 거예요. 다수를 주는 건데 어떨 때 다수를 주냐? 자 우리 도정법 아까 보면 7호에 다 보면 이게 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2주택. 자, 2주택을 줄 수 있는데, 자, 이때는 가격의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권리가격입니다. 권리가격. 자, 권리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럼 아파트가 아까
25평이 5억 4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41평형이 8억 4천이었어요. 두 개 합치면 13억 8천이에요. 자, 13억 8천은 20억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 범위 안에서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가격이 큰 사람은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거 전용 면적, 즉 전용 건물입니다. 건물.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건물이 면적이 큰 경우.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가격은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덩어리에 큰 건물, 다가구가 여러 다가구가 있는 그런 건물 하나 있어요. 이 종전자산 가격은 7억이라고 가정할게요. 7억인데 건물은 예컨대 200회배다. 이 정도 면적이 높다라고 했을 때, 자, 7억으로 보면 한 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쵸? 7억으로 보면은 저기 34평 하나밖에 신청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두 개를 준다. 그래서 34평 플러스 25평 이렇게 두 개를 주는데, 자, 25평은 뭘로 준다? 이때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준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전화가 빨리 오네요. 자, 일반 분양 가격으로 주는데, 일반 분양 가격은 어떻다? 100% 주지 않고 예컨대 5% 해준 일반 분양가의 95% 정도에 준다. 3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합원 가격이 아닌 일반 분양 가격으로 받아도 유리하냐? 받아도 되죠. 왜냐면 자, 일반 분양 가격이 25평이 자, 조합원은 5억 4천인데 일반 분양가를 예컨대 7억 4천 했다. 근데 우리 흑석동에 아파트 25평 가격이 7억 4천 넘지 않아요. 그래서 아크로 같은 경우는 13억 전후, 그 다음 롯데는 11억 전후 이렇게 한다고 보면 충분히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받아도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한 가구를 주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전자산 가격이 크고, 즉 권리 가격이 크면 조합원 가격으로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가격으로 줄 수는 없지만 건물이 큰 경우는 하나는 조합원 가격, 하나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이 어떤 조합원이 20억이에요. 20억이면 자, 아파트 46평이 9억이라고 가정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큰 거 신청하겠죠? 작은 거 얼마죠? 5억입니다. 14억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남죠? 6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6억을 자기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려받으면 저는 가급적 돌려받지 말고 금으로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6억은 돌려받는 돈은 뭐냐면 나중에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또 뺏겨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상가를 하나 더 얹으면, 상가를 하나 더 받으면 이 상가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근데 몇 억이라도 붙으면 세금으로 몇 억을 뺏길 거, 프리미엄으로 몇 억을 더 챙기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금액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보죠. 10억. 자, 10억은 건물이 작다고 가정할게요. 건물은 안 된다고 할게요. 건물은 안 됐을 때. 건물이 크기가 작고 땅이 넓어서 10억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자,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단한 건 46평짜리 하나 받으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든 겁니다. 46평짜리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혹시 두 개를 받지 않을까? 자, 25평 플러스 25평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얼마죠?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25평 두 개를. 가격 범위 내에서. 그쵸? 이제 금액이 요 두 개를 넘어 있는 게 안전합니다. 예컨대 25평이 좋은 게 예컨대 5억 2천이다. 25평 나쁜 게 4억 9천이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0억 1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10억보다 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호수 추첨한 결과가 두 개 합치고 보니까 이 금액보다 넘다 그러면 하나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46평형을 안전하게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 5천이다. 그러면 제일 비싼 아파트, 25평 제일 비싼 아파트가 5억 2천이다. 이것도 5억 2천이다. 두 개 합치면 10억 4천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25평 25평 두 개를 신청했을 때 어느 게 이익이냐? 자, 46평형은 9억인데 시세가 20억 간다. 그러면 11억에
프리미엄이 생기죠. 자, 이거는 10억 4천인데 이 하나당 프리미엄이 7억씩 생겼다. 예컨대 12억이다. 그러면 7억씩 생겼죠? 그러면 7억 더하기 7억은 14억이 돼요. 프리미엄으로만 보면 요게 더 이익입니다. 요건 11억이고 요건 14억이기 때문에 요게 더 많은 이익이 있어요. 똑같은 돈을 10억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요게 더 프리미엄이 크다는 거. 그렇지만 자기가 꼭 40평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또 나중에 40평대가 매물이 없어서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식구가 적다. 그러면 한 식구는 방 하나, 25평 하나 쓰고 하나는 세를 주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가격을 2주택을 주는 경우가 가격이 있고요. 하나는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구역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건물 연면적이 120회배 이상. 그러면 25평 두 개 신청할 수 있고, 145회배 이상이면 24평, 그 다음에 33평. 그 다음에 평수가 좀, 자꾸 오차가 생기네. 170 이상이면 59, 170. 그러니까 43평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배 이상이면 25, 25. 145면 25, 34, 170이면 25, 40평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구역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고 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큰 경우 그렇지만 종전자산 가격은 두 개를 받을 수 없지만 건물 면적이 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전자산 가격이 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가격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례로 갑니다. 서울시 조례에 가면,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4억인데, 5억 4천, 25평, 34평, 7억 4천, 40평대, 8억 8천, 이렇게 8억 4천이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냐? 요것에 가장 가까운 걸 신청한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요 사이에 껴있다. 내가, 자, 6억이다. 6억이면 5억 4천과 7억 4천 사이에 껴있죠. 어느 걸 신청한다?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로. 이걸 신청하면 이거 신청하면 이거.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걸 신청하고 싶다. 그럴 때는 줄을 세워서 권리가격이 높은 사람에서 커트를 한다. 69개에서 딱 자른다. 이제 7구역 같은 경우는 아크로 리버 하이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가 커트라인이었어요. 40평대 신청할 수 있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개씩 받은 분도 한 46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49평대 신청하신 분이 105동에는 46평 신청하신 분이 커트라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대충 9억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례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줄 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경합이 있는 경우는 권리가격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같은 피경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지나갔는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25평 신청하기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도 34평을 신청하면 대부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평에 먼저 30평대 위주로 먼저 신청을 하셔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말씀드리면 이 근린생활, 상가등 부대시설, 상가는 어떤 순서를 줄 거냐라고 조례 38조죠? 서울시 조례 38조 맞죠? 네, 38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이렇게 있어요. 자, 조례에 있는 거는 6순위까지 배웠습니다. 자, 1호부터 4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뭐다? 근생이다. 근생. 즉, 상가가 있는 종전에 자기 집을 철거하기 전에 자기 집에 상업시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생 시설이 있을 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5순위, 6순위는 근생이 없다. 그냥 주택이었어요. 근데 집만 큰 집이었어요. 그럴 때도 상가를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순위는 뭐냐면, 자, 근생이면서 뭐 되나? 사무소에 여러분들 저기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구청에 등록하죠. 그런 것처럼 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근생이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1순위예요. 플러스에서 뭐다? 우리 상가를 이렇게 읽게요. 상가가 분양 가격이 4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 있고 7억짜리 있고 10억짜리 있고 20억짜리 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상가 분양 가격이. 그러면 이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금액 추산액이 뭐예요? 4억이죠. 그러면 자 4억 이상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아까 20억짜리 아파트 2개를 신청했는데 근데 20억짜리가 밑에 사무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밑에 상가가 없으면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20억짜리인데 1층에 상가가 있다. 근데 등록도 했다. 그리고 여기 20억짜리면 자 아파트 2개 41평 그 다음에 25평 요게 5억 4천 요게 자 9억 플러스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4억이죠. 6억이 남았죠. 그러면 상가를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보다 높죠. 그러면 이분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20억 평가를 받으신 분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근생이면서 한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는 뭐 영업이 뭐가 있죠? 뭐 그런 게 되어 있는 경우 그건 2순위다. 금액이 커도 그렇다 이거죠. 그거 이것보다 넘어야 된다. 최소 추산액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20억이고 이분이 28억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남은 게 얼마예요? 그러면 두 개를 신청하고도 남은 게 14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분은 6억이 남았어요. 근데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액은 이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지만 이분보다 더 적지만 순서는 앞서요. 그래서 상가가 만약에 10개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10개가 채워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 개수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정해져서 상가는 줄 세워서 이 순서에 의해서 뽑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1순위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남아있는 금액이 큰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20억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5억이 7억이 남아있고 5억이 남았다. 나머지가 4억대다. 이랬을 때 20억 요 금액이 남아있는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아있는 금액이 큰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이 상가를 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순위도 역시 근생이요. 상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4억이 안 돼요. 남아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자 이분은 34평 하나 신청하고 2억이 남았다. 그러면 34평이 아까 7억 4천을 받기 때문에 9억 4천이죠. 그러면 이분은 9억 4천이다. 감정가가 권리가가 9억 4천이다. 그래서 34평 아파트 하나 신청하고 밑에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는데 등록은 안 했어요. 아니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2억이다. 이분이 3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3순위는 근생이면서 등록을 했지만 추산액 이하인 경우, 추산액보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받으면 안 되네. 이분은 공동주택 분양을 안 받았어야 되네. 그래 3순위네요. 받아버리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를 안 받고 조그마한 상가 미니 점포여가지고 예컨대 3억이었다. 상가가 3억이었어요. 상가금을 조그마한 구구에 보면 있죠. 새마을금고 옆에 그런 상가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요게 등록을 했다. 근데 그건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 등록을 했다 가정하고 3억밖에 안 되는데 4억보다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나는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4순위는 뭐냐면 근생이에요. 똑같이 4순위 근생이고 여기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공동주택을 받지 않은 경우
즉 아파트를 안 받을 경우에만 3순위, 4순위가 인정이 돼요. 그럼 아까 그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담배가게 있었지 옛날에? 그게 아마 이 4순위 좀 해당되지 않을까. 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택을 안 받은 경우, 즉 주택을 안 받은 경우는 4순위에서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뭐다? 하나만 주는 걸 원칙한다 이거죠. 아파트를 받지 않고 상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상가를 원하면. 그랬을 때 이걸 3순위 준다. 금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커버리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어요. 상가금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5순위, 6순위는 뭐다? 요거는 주택이에요. 자,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자, 5순위 보면 근생 시설이 없고, 자, 근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안 받았어요. 자, 안 받은 사람. 상가가 없기 때문에 등록하고 관계없죠. 자,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안 받았어요. 아파트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추산액 이상인 경우. 자, 여기는 나머지는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죠. 자, 근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인데 감정가가 5억이다. 그런데 나는 아파트 안 받고 상가 신청할래 라고 하면 5순위가 되는 겁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요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6순위는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생이 아니에요. 주택이에요. 그리고 역시 아파트를 받았어요. 아파트를 여기는 안 받았지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까 7억짜리였죠? 이게 5억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분이 12억이었어요. 아까 이분은 5억이었어요. 자, 둘 다 5순위, 6순위 둘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5순위는 5억짜리 감정가를 갖고 있고요. 자, 6순위는 12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 말하면 이게 이 사람도 높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왜? 도정법은 하나를 주는 걸 원칙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 사람은 6순위는 아파트 너는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나라. 금액이 남아있어도 4억보다 더 큰 금액이 남아있어도 너는 밀려나라. 5순위는 너는 아파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 주택보다는 상가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가는 이렇게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조례에 의해서 부여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순위는 뭐냐? 자, 7순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상가를 신청해보라고 했어. 지나가는 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 아니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귀찮아 또는 나중에 세금 문제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자, 34평이 7억이었죠. 그 다음에 25평이 5억이었어요. 그럼 12억이죠. 근데 이분이 가격이 권리가격, 종전가격이라고 헷갈리는데 일단 종전가격이나 권리가격이나 같다고 할게요. 100% 가정하고. 그러면 자, 이분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34평 하나, 아파트 25평 하나 신청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 그쵸? 자, 1억을 돌려받으면 뭘 낸다? 양도세를 내죠. 그래서 나 지나가는 길에 이거 주택이에요. 이분은 주택. 상가가 아니에요. 그냥 상가를 신청할게. 상가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가가 100개가 있는데 상가 신청한 사람도 쭉 받아보고 보니까 상가 신청한 사람이 80개밖에 안 돼요. 80개. 그럼 20개가 남잖아요. 20개가 남죠? 플러스 되죠? 그랬을 때 조합에서 우리 상가 혹시 그냥 조합원들한테 먼저 분양을 할까? 그래서 정관을 바꾸고 정관에 반영하는 그 내용을 총회 결의를 통과시켜 버려요. 뭐냐면 자, 원래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 시설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 주택이면 일단은 안 되죠. 두 번째 이 분양 신청 아까 우리 6순위가 아파트 신청한 경우에 아파트 신청하고 남은 금액이 최소 금액 즉 4억보다 더 이상해야 되는데 요것도 4억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정관에 조합 있죠. 조합의 정관에다가 넣는 거를 총회에서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분은 상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자치에 의해서
꼭 조례가 이렇게 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동의해주면, 조합원들이 찬성하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분은 13억 갖고 대박 난 거죠. 그쵸? 자, P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분은 34평 프리미엄이 7억 주고 샀는데 시세가 대충 15억이라고 할게요. 15억.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8억이죠. 그 다음에 25평 이거는 12억이라고 하면 요거는 프리미엄이 7억이에요. 그럼 15억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근데 상가 프리미엄이 예컨대 4억이다. 물론 이제 순서가 낮기 때문에 상가는 실제 사람이 그 권리가 이 남아있는 큰 사람이 우선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있어 상가가 좋은 걸 못 받았어요. 좋은 걸 못 받아서 그냥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1억 하면 16억이 됐어요. 토탈 프리미엄이. 그런데 자 여기에 20억을 갖고 있으신 분이 20억은 좀 큰가요? 12억 한 15억 할게요. 15억 갖고 계신 분이 34평 플러스 25평 두 개만 신청하고 상가 신청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머지 7억하고 5억 나머지 12억이죠. 나머지 3억을 돌려받았어요. 환급. 그래서 양도세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양도세로 그냥 계산이 편하게 1억을 냈다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쵸? 자 마이너스 1억. 똑같이 P는 똑같이 가져갈게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5억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14억이에요. 이분은 16억이고 재개발을 통해서 얻은 프리미엄이 이래요. 그러면 13억을 투자하신 분, 13억을 갖고 계신 분은 16억의 이익을 얻었는데 더 큰 10억을 갖고 계신 분은 14억밖에 못 얻었어요. 마이너스 2억을 더 적게 보는 거지 이분보다. 그래서 이분은 뭘 안 해서? 상가를 신청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재밌는 예를 들면 7구역입니다. 7구역인데 28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감정가가. 그런데 46평 신청하고 25평 신청 땡. 그 다음에 14억 받으신 분이 46평 신청하고 25평 신청하고 상가까지 신청했어요. 자, 이분은 한강이 안 보이는 데서 프리미엄이 예컨대 분양가가 9억인데 20억이라고 하면 11억을 본 거죠. 근데 이분은 꼭대기층 좋은 거 대다고 가져갈게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9억에서 25억을 보면 16억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평은 똑같이 프리미엄 7억씩 볼게요. 그럼 7억. 그 다음에 상가를 신청하는데 상가를 이분 신청해서 3억의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이분은 세금 낸이라고 28억에서 나머지 낸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9억, 5억이면 14억이니까 14억인데 근데 세금을 한 4억 냈다고 할게요. 가정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11억에다가 7억 이익을 얻어서 18억인데 마이너스 4억이니까 14억밖에 재개발 통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 16억에다가 7억에다가 상가 프리미엄 3억을 얻었다고 하면은 26억을 얻었어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자, 자기 재산 가격이 이 가격에 두 배나 된 사람은 재개발 투자해서 14억 못 얻었는데 이분은 거꾸로 26억을 얻었어요. 맞죠? 23억, 26억. 그러면 플러스 12억을 더 본 거예요. 어떻게 신청이냐에 따라서. 그쵸?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 신청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재개발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거는 양도세까지 낸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받으시라.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그래서 큰 금액을 갖고 계신 분은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자, 방금 또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20억을 갖고 계신 분은 46평 9억에다가 그 다음에 25평 5억
그러면 14억이 되고 환급을 6억을 받는다. 둘 다 주택이에요. 둘 다 주택. 그 다음에 한 분은 10억이다. 자, 46평 신청하고 25평 신청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상가 던져보자. 근데 요행 좋게 상가를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9억이니까 1억짜리 상가를 1억짜리 하고 나머지 상가 한 5억에서 5억 전후로 추가로 더 냈겠죠. 상가를 받기 위해서 5억 정도 플러스해서 상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자, 이거는 프리미엄이 똑같이 이거 25라고 할게요. 만약에 지금 아크로 25억 정도 하니까 25억이면 16억의 프리미엄 생기고 요건 16억의 프리미엄 생겼다고 가정하고 요거는 이분은 이제 프리미엄이 7억이죠. 그러면 23억이 생기고 자 이분은 16억이다 똑같고 그 다음에 상가 근데 프리미엄 5억 하면 21억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 재산이 10억이나 20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3억과 21억. 근데 이게 월세로 가면 달라진다. 25평은 현재 1억에 월세 놓으면 160만원 받습니다. 1억에 160만원 정도 시세가. 월세를 놓으면 1억에 160만원. 그런데 이 상가를 놓으면 5천에 300을 받아요. 자, 프리미엄은 약간 2억보다 낮췄지만 이거 월세로 따지면 아파트 2개 해당되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대략. 그쵸? 보증금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 월세가 커요. 상가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예컨대 앞으로 지금 제일 상가가 비싼 게 4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게 400만 원. 그 다음에 백일동 같은 경우 주변이 350. 그 다음에 앞동에 있는 건 대부분 300정도예요. 다 300이고 저 뒷동에 있는 것들은 200, 전 200에서 한 230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월세로만 따지면 아파트 25평 2개 해당되는 월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가를 통해서. 근데 이 10억을 갖고 계신 분은 아파트 하나 신청하고 그냥 1억 돌려받아 버렸으면 거기서 땡인데 상가를 받아가지고 이 월세 수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기의 2배를 갖고 있는 2배나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양 신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 정리하면 자 원칙은 도정법상 원칙은 1주택을 준다. 1주택이 원칙이다. 예외가 2주택을 주고 플러스 상가를 준다. 자, 2주택을 주는 경우는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거는 둘 다 조합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건축의 연면적 범위 내에 있을 때 하나는 조합원, 하나는 일반 분양가에 약간 할인된 금액 이 두 개를 준다. 상가는 순위가 우리 서울시 조례 38조 2항에 근거해서 1순위부터 쭉 6순위까지 정의되어 있다. 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뭐다? 근생 시설이 있는 경우고 5순위, 6순위는 근생이 없는 경우. 자, 38조에 1호부터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근생인 경우 5순위, 6순위는 근생이 아닌 경우 즉 주택만 갖고 있는 경우도 준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추산액 이상인 경우죠.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가가 남아돌 때 신청자가 없을 때 이 7순위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이 7순위의 이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7순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할 때 지나가는 길에 분양 신청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34평 하나 신청하고 말래 딱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꼭 3순위에다가 지나가는 길에 상가. 또 41평 뚫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의외로 40평대 경쟁이 심할 줄 알고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아니면 아파트 2개를 받으려고 40평대 신청 안 하고 34평하고 25평 신청이 많아버렸어요. 40평대가 남아돌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나가는 했더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상가도 하나 노려봐라.
라고 하는 게 이번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다 지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구역이 2019년 2월 20일까지 아마 분양 신청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걸 그때까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다른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도 이 분양 신청할 때 이 도정법에 이 2주택을 받는 근거와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상가를 받는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여러분에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형 신청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의 재산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